곰돌이푸의 달콤한 꿀단지와 허니 바나나 머핀, 나니아 연대기의 얼어붙은 마음도 봄처럼 녹이게 하는 터키시 딜라이트. 기억나? 그 시절 모든 어린이들이 사랑했던 20세기만의 노스텔지어였어. 그 장면에선 모두가 군침깨나 흘렸겠지. 귀엽게도. 어른아이들아, 아직도 이 모든 게 상상 속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 같니? 틀렸어. 모두 현실에 존재하는 디저트거든. 예로부터 영국에선 친구가 되고 싶은 상대에게 이렇게 물었다는데, 혹시 차 한잔하지 않을래? 마녀가 읽어주는 6번째 이야기. 책장 속 티타임. 푸는 언제나 오전 11시만 되면 뭔가 한 입 먹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레빗이 접시와 머그잔을 꺼내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 세상에 꿀벌이 왜 있느냐면, 그건 당연히 꿀을 모으기 위해서지. 그리고 일어나선 말했습니다. 그래서 꿀을 왜 모으느냐면, 그건 내가 먹기 위해서지. 곰돌이푸 하면 꿀을 좋아하는 걸로 유명하죠. 풍선에 매달려 나무 위 벌집까지 올라가 꿀을 찾는가 하면, 뭔가 한 입 먹을 시간이라며 꿀단지를 끼고서 꿀을 퍼먹는 등 하여간 꿀에 열중하는 푸입니다. 영국 사람들도 아침부터 꿀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토스트에 버터를 바르고 그 위에 꿀을 듬뿍 발라서 볼이 미어지게 먹는 모습은 곰돌이푸 그 자체입니다. 꿀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기원전 5500년 고대 이집트인이 남긴 것으로, 그들이 살던 나일강 하류 지역은 꿀벌의 나라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기원전 1450년대에는 시리아가 고대 이집트 왕 투트모세 3세에게 벌꿀을 곡물로 바쳤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설탕이 들어오기 전까지 유일한 감미료인 꿀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꿀을 많이 얻을 수 있을지가 사람들의 생활에서 중요한 문제였지요. 꿀벌을 끌어들이기 위해 밀원식물인 허브를 벌집 주위에 심기도 했습니다. 타임, 레몬밤, 라벤더가 그런 이유로 심던 대표적인 식물입니다. 특히 레몬밤은 비밤, 즉 꿀벌 방향제라는 별명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그저 벌집 가까이 심기만 한 게 아니라 잎사귀를 벌통에다 직접 문질러 꿀벌들이 향을 맡고 모여들게 하기도 했죠. 중세까지는 벌을 키울 때 밀집이나 호밀집, 골풀 따위로 엮어 만든 바구니를 벌통으로 쓰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가능했습니다. 바구니에서 키우던 벌이 나가서 벌집을 만들면 바구니를 거두어 쉽게 꿀을 채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도 꿀을 좋아하는 곰돌이푸는 원래 봉제 인형입니다.
곰돌이푸와 푸 코너에 있는 집은 밀렌이 외아들 크리스토퍼 로빈의 방에 있던 곰과 아기 돼지, 당나귀 인형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아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낸 이야기입니다. 밀렌은 아들 크리스토퍼 로빈을 보면서 장난감이 살아있다고 믿고 자기 분신으로 여기는 아이들 특유의 심리를 처음 알게 되었고 자기 자신도 그 세계를 공유하게 된 것입니다. 훗날 크리스토퍼 로빈 밀레는 마법의 공간들에서 푸의 탄생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과 놀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에게 대답할 목소리를 주었더니 그들은 숨을 쉬며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 혼자선 장난감들을 갖고 그렇게까지 해내는 게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돕는 손길이 있었지요. 어머니가 친구가 되어 나랑 또 장난감들이랑 함께 놀아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장난감들은 차츰 생생하고 분명한 성격을 띠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가 그 뒤를 이어서 맡았습니다. 부는 1921년 크리스토퍼 로빈의 첫돌의 기념에 해러즈 백화점에서 산 테디베어였습니다. 당나귀 이오르는 같은 해 크리스마스 선물이었고요. 아기 돼지 피글렛은 이웃이 선물해 준 것이라고 합니다. 곰돌이 푸의 원제는 푸의 정식 이름이기도 한 위니 더 푸입니다. 위니는 당시 런던 동물원에서 인기를 끌던 흑곰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어린 크리스토퍼 로빈과 흑곰 위니가 함께 찍은 사진도 남아있는데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도 딸이 어렸을 적에 런던 동물원에 함께 간 기억이 있는데 그 곰 위니가 동상이 되어 아이들을 맞아주고 있더군요. 1914년 캐나다에서 온 위니는 1934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푸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동물원에 위니를 보러 갔을 때 옆에 있던 여자아이가 위니한테서 냄새가 난다며 푸라고 했다는 등 크리스토퍼 로빈이 자주 가던 연못의 백조 이름이라는 등 여러 설이 있습니다만 확실한 건 알 수 없습니다. 푸는 언제나 오전 11시만 되면 뭔가 한 입 먹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레빗이 접시와 머그잔을 꺼내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기뻤습니다. 영국에서는 11지스라고 해서 오전 11시 무렵에 다과를 즐기곤 합니다. 꿀을 좋아하는 푸는 친구 레빗이 빵에다 꿀을 바를지 아니면 연유를 곁들여 차와 함께 먹을지 물어보자 더 없는 행복을 느낍니다. 앞장에서 말한 쿡 부부도 곰돌이 푸가 좋아하는 11지스를 일상적으로 즐겼습니다. 집안일을 좋아하는 아저씨는 11시가 되면 정원 벤치에 앉아 홍차를 한잔하며 한숨 돌리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도 마당으로 홍차를 나른 뒤
함께 마음 편히 바람을 쐬며 일레븐지스를 즐겼습니다. 영국인처럼 홍차를 많이 마시는 국민은 없을 거라고들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일단 침대에서 한 잔, 이어 아침 식사 후에 11시에 일레븐지스, 점심 식사 뒤에는 4시경의 티타임, 마지막으로 저녁을 먹고 나서 식후차까지. 영국인들은 마치 구두점을 찍듯이 매 일과마다 단락을 짓는다는 핑계로 홍차 한 잔 마시는 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곰돌이프 이야기도 크리스토퍼 로비니어는 다가와로 막을 내립니다. 여기서 잠시 차의 역사를 살펴볼까요? 요즘에는 영국에도 차밭이 많지만 처음에는 자국에서 차를 재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영국이 세계에서 손꼽히는 홍차 소비국이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차의 발상지는 말할 것도 없이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차를 즐기는 풍습이 일반적으로 퍼진 건 5세기 말부터였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가마쿠라 시대 이후 본격적으로 보급되었고 유럽인이 중국차를 알게 된 건 16세기 후반입니다. 17세기 들어 항해술이 뛰어났던 포르투갈과 네덜란드의 상인들이 교역을 위해 동양에 왔습니다. 실제로 맨 처음 대량으로 차를 사들인 건 네덜란드인이었습니다. 동인도 회사가 이 차를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독일로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가져갔는데 이후 차 문화를 국민적으로 널리 보급하고 발전시킨 나라는 재미있게도 영국이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가져온 차는 런던의 게러웨이스라는 커피하우스에서 1657년에 처음으로 팔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에서 차는 만병의 효과가 있는 값비싼 약으로 팔렸습니다. 두통, 담석, 괴혈병, 건망증, 감기에 효과가 있고 그 밖에도 몸을 흥분시켜 졸음을 쫓고 밤새도록 공부에 몰두할 수 있게 한다는 문구로 홍보했죠. 차는 그때까지 서민은 구할 수도 없는 고급품이었습니다. 유럽인이 처음으로 수입한 차는 대부분 녹차였는데 중국에 차를 사러 간 영국인 도매상이 나중에 보이차라 불리는 발효 홍차를 우연히 들어오면서 이것이 영국에서 사랑받게 됩니다. 그러다 차를 무척 즐기던 포르투갈의 카타리나가 1662년에 찰스 2세와 결혼하면서 영국의 상류층 여성들 사이에서 차가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캐서린 왕비, 즉 카타리나는 영국에 홍차와 설탕을 들여왔으며 초창기부터 홍차에 설탕을 넣어 마신 사람 중 한 명이라고 합니다. 커피가 애초에 남성의 음료로 보급된 것과 대조적으로 차는 여성의 음료로서 궁정에서 상류 계급으로 퍼졌습니다. 이윽고 차는 커피보다 확실하게 영국 가정에 정착하게 됩니다.
18세기 말에는 영국이 차에 붙는 관세를 대폭 깎으면서 가격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 덕에 처음으로 농민과 노동자 사이에서도 차가 널리 보급되었고 매일 홍차 없이는 살 수 없는 영국인의 생활 습성이 정착되었습니다. 홍차에 우유를 넣어 마시는 지금은 대단히 일반적인 습관은 중국 홍차를 접한 영국인이 개발한 방법입니다. 1860년 무렵부터는 인도에 이어 실론에서도 차를 재배해 순식간에 중국 차를 몰아내고 세계 시장을 정복해버립니다. 품질과 향, 생산량에서 중국 차를 넘어서는 데다 값싸고 기호에도 맞는 인도와 실론의 차를 영국에서는 매일 마시게 되었습니다. 곰돌이푸에는 벌꿀 말고도 먹을거리가 많이 나오지 않지만 아기 캥거루 루와 엄마 캥거가 좋아하는 물냉이 샌드위치와 올빼미 아울이 좋아하는 비스킷이 등장합니다. 샌드위치와 비스킷이야말로 홍차와 함께 즐기는 대표적인 음식이지요. 루가 먹을 물냉이 샌드위치와 티가가 먹을 마마이트 샌드위치 꾸러미를 싸주며 장난꾸러기들, 장난치지 말고 숲에서 오전 내내 느긋하게 놀다 오렴 하고 둘을 내보냈습니다. 샌드위치 백작이 체스게임을 하면서도 한 손으로 먹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샌드위치. 영국 슈퍼마켓에 가면 여러 가지 재료를 끼운 삼각형 샌드위치가 쭉 진열되어 있고 샌드위치 바라고 적힌 가게에서는 손님이 빵과 재료를 고르면 눈앞에서 샌드위치를 만들어줍니다. 빅토리아 시대에 정착한 애프터눈 티 또한 처음에는 점심과 저녁 사이의 공복을 달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니 여기에 샌드위치가 빠질 수 없죠. 재료로는 물냉이보다 오이를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오이가 1년 내내 나와서 겨울에도 먹을 수 있지만 빅토리아 시대에는 여름에만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오이는 태양빛을 머금은 여름의 맛이었죠. 그래서 겨울에는 샌드위치가 아니라 크럼핏이나 머핀 같은 난로에서 적당히 구워 먹는 토스트가 나왔습니다. 애프터눈 티는 1840년대에 7대 베드퍼드 공작 프랜시스의 부인인 애나 마리어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점심을 1시 무렵에 그리고 저녁은 8시 무렵에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공복을 채우기 위해 애나 마리아는 4시 무렵에 차를 마시며 손에 잡히는 것을 함께 적당히 집어먹었습니다. 그로부터 생겨난 티타임이 사람을 초대해 과자를 곁들여 즐기는 사교 문화의 장으로 격이 높아진 것입니다. 애나 마리아는 결혼 전 빅토리아 여왕의 시녀로 일한 인연이 있어 여왕에게도 애프터눈 티를 대접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이것을 마음에 들어해 일상에 도입하면서 그 문화가 궁정에까지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여왕은 특히
시트 사이에 라즈베리 잼을 바른 버터 케이크를 좋아했죠. 그렇게 여왕의 이름이 붙은 빅토리아 스펀지 케이크는 요즘도 티타임 과자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티타임을 더욱 느긋하고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 애프터눈 티는 보통 식탁이 아니라 소파와 커피 테이블이 있는 편안한 거실이나 방에서 즐깁니다. 그러다 보니 과자를 늘어놓을 공간이 마땅치 않아 3단짜리 케이크 스탠드를 이용하게 되었죠. 요즘에 보이는 테이블용 3단 스탠드는 찻집이나 호텔 등에서 애프터눈 티를 상업적으로 제공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이티라는 것도 있습니다. 농민이나 노동자 가정에서 늦은 오후나 이른 저녁, 즉 5시에서 6시 무렵에 차와 함께 먹는 식사를 말하며 이때 고기나 생선 요리를 잘 곁들입니다. 비스킷은 다과 시간에 빠지지 않는 간식입니다. 직접 과자를 굽는 가정의 경우 언제든 통 속에 수제 비스킷이 들어있어 다과 시간마다 테이블을 장식합니다. 비스킷은 라틴어 파니스 비스 국투스에서 유래한 말로 2번 구운 빵이라는 뜻입니다. 빵을 저며서 바삭하게 구운 러스크와도 아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비스킷이라고 하면 밀가루를 주재료로 오도독 바삭바삭하게 구운 달콤하고 작은 과자를 말하죠. 19세기 들어 설탕이 비교적 저렴해지고 탄산소다 같은 팽창제가 보급되면서 이렇게 바삭한 비스킷 종류가 급속히 늘어났습니다. 미국에서는 영국의 비스킷에 해당하는 것을 쿠키라고 부르고 비스킷이라고 하면 스콘처럼 두껍고 말랑말랑하게 구운 빵을 가리킵니다. 같은 영어인데도 나라마다 다른 음식을 지칭한다는 게 재밌죠? 푸의 세계는 밀른 가족이 아주 좋아한 시골 속 자연에다 봉제 인형들이 살아가는 판타지의 세계를 덧입힌 것입니다. 1924년 런던 첼시에 살고 있던 밀른 가족은 이스트 서식스 지방의 고츠파드 팜의 주말용으로 사두었던 집으로 이사합니다. 이때부터 밀렌은 사로잡은 집 주변의 장소들, 아들 크리스토퍼 로빈이 동물 인형들과 어울려 지내던 애시다운 숲을 둘러싼 자연이 푸 이야기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푸와 크리스토퍼 로빈이 종횡무진 뛰놀던 마법의 숲은 런던에서 남동쪽으로 약 56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제가 살던 윈블던에선 차로 1시간 반 정도만 달리면 도착할 만큼 가까워서 곧잘 풀을 만나러 주말 드라이브를 가곤 했습니다. 이 숲 입구에 해당하는 곳에 하트필드라는 조그마한 마을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동네인데 우체국 앞에 크리스토퍼 로빈이 불스아이라는 박하사탕을 사던 가게가 있습니다. 지금은 곰돌이 푸와 관련된 책과 기념품을 파는 가게인 푸 코너로 바뀌었습니다. 푸의 숲 지도라는 지도를 팔면서 관광객들을 푸의 세계로 유혹하죠.
하트펠드 마을을 나와 먼저 푸 다리로 향합니다. 근처에 구치퍼드 팜이 있을 텐데 밀렌 가족이 떠난 뒤에도 개인이 소유하고 있어서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리에 이르면 손에 작은 나뭇가지를 든 아이들이 연이어 부모를 이끌고 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셋은 흘러가는 강물을 한참이나 아무 말 없이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도 함께 아무 말 없이 흘러갔습니다. 이 따뜻한 여름 오후, 강은 아주 조용하고 한가로운 기분을 느꼈습니다. 푸 코너에 있는 집에 묘사된 광경이 눈앞에 그대로 펼쳐지는 듯합니다. 다리도, 다리 난간까지도 똑같이 그 모습입니다. 난간 위에 올라가 나뭇가지를 강에 던지던 크리스토퍼 로빈의 모습을 아이들이 똑같이 흉내냅니다. 다리 한쪽에서 나뭇가지를 던진 뒤에 서둘러 반대쪽으로 뛰어가 떠내려오는 나뭇가지를 바라보는 단순한 놀이. 다리 위에서 크리스토퍼 로빈이 하던 그 놀이를 지금도 변함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곰돌이 푸의 세계는 살아있구나. 그런 실감이 들었습니다. 일찍이 크리스토퍼 로빈도 이 아이들 중 한 명이었던 거죠. 온 길로 다시 돌아가 차를 타고 더 남쪽으로 국도를 달려가면 한쪽 비탈이 건너다 보이는 약간 높은 언덕에 다다릅니다. 에시단 숲의 길스랩입니다. 여름에 가면 무성하게 자라난 노란 가시 금작화 덤불과 연기처럼 자욱하게 핀 자주색 히스꽃이 언덕 전체를 아득히 멀리까지 덮고 있습니다. 영국인들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트렁크에서 장화를 꺼내어 갈아 신은 다음 거기서부터 걸어갑니다. 푸는 기습이 어떤 것인지 알아차리고는 언젠가 자신이 커다란 나무에서 떨어졌을 때 가시 금적화 덤불이 갑자기 자신에게 덤벼드는 통에 가시를 죄다 뽑아내는데 엿새나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곰돌이 푸에는 이렇게 가시 금작화가 많이 등장합니다. 가시 금작화는 가시가 있는 콩과의 상록 관목으로 유럽에서는 황야부터 초지까지 폭넓게 군생하는 식물입니다. 노란색 꽃이 사랑스럽지만 줄기 전체에는 굵은 가시가 있어서 푸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갑니다. 가시금작하는 영어로 고스라고 하는데 황야를 뜻하는 중세 영어 고스트에서 나온 말입니다. 황야를 품고 있다는 점이 꼭 히스 같죠. 아일랜드에서는 가축이나 작물을 지키기 위해 노동절과 하지에 가시 금작화 덤불에 불을 지르는 주술적인 관습도 있다고 합니다. 곰돌이 풀을 번역한 이시 모모코는 푸와 나라는 에세이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어리석은 곰푸는 이렇게도 여전히 즐겁고 우스울 뿐 아니라 항상 생각할 거리를 남겨준다. 하지만 나는 곰돌이 푸만큼은 굳이 분석하지 않을 생각이다.
마법은 마법으로 놔두고 싶기 때문이다. 마법은 마법이라는 말, 정말이지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이치를 따지는 대신 곰돌이푸에 담긴 마음을 그저 즐겁게 누릴 수 있으면 그걸로 되겠죠. 꿀이나 과자를 마냥 맛있게 먹으면 되는 것처럼. 아이들은 좁고 어두운 곳에 마음이 끌리곤 합니다. 저 또한 벽장이나 옷장 속에 들어가 숨기도 하고 그곳을 비밀 기지로 삼아 놀던 추억이 기억 저편에 아련하게 남아 있습니다. 나니아 연대기는 옷장 저편의 나라인 나니아가 생겨나면서부터 사라지기까지를 7권에 걸쳐 풀어낸 장대한 이야기입니다. 1권,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에서는 피터, 수전, 에드먼드, 루시, 네 남매가 옷장 너머 나니아의 부활을 위해 활약합니다. 커다란 저택 안 텅 빈 방 한 구석에 놓인 옷장. 코트와 양복이 줄줄이 걸려있는 그 너머의 어둠이 나니아로 이어집니다. 옷장을 통과해 다른 세계로 간다는 판타지 설정은 어린 시절 벽장이나 옷장 속에 숨어서 놀아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 얘기로 느낄 만한 것이지요. 그래서 마치 나 자신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빠져들어 직접 나니아를 여행하는 듯한 신비로운 감흥을 느끼게 됩니다. 이야기 앞머리에서 막내 루시는 숨바꼭질 놀이를 하느라 옷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로등이 반짝 켜지더니 주위를 둘러보니 눈이 새하얗게 덮인 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루시는 혼자서 그곳을 헤매다가 상반신은 인간이고 하반신은 염소 모습을 한 파우누스족 툼누스와 만나게 됩니다. 우리 집으로 차 마시러 가지 않겠어요? 툼누스 씨의 권유에 루시는 망설이면서도 그를 따라갑니다. 차 마시러 갈래요? 하는 말은 우리 친구 할까요? 라는 제안과도 같죠. 영국에서는 마음이 잘 맞을 것 같은 상대에게 다가가 차를 마시자고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알아가며 친구가 됩니다. 저도 이제껏 함께 차 마시자는 말로 시작해서 친구가 된 여러 얼굴들이 떠오르네요. 툼누스 씨는 바위 동굴에 지은 아늑하고 잘 정돈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툼누스 씨는 곧바로 주전자를 불에 올리고 차를 준비합니다. 부드럽게 삶은 예쁜 갈색 달걀이 각자 앞에 하나씩 놓였고 작은 정어리를 올린 토스트와 버터 바른 토스트, 꿀 바른 토스트를 차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설탕을 입힌 과자가 나왔습니다. 삶은 달걀, 단맛과 짠맛이 나는 토스트, 그리고 설탕을 입힌 과자. 이 과자는 슈거 톱트 케이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모두 툼누스 씨가 직접 만든 것이었을까요?
따스한 대접에 루시는 불안을 잊고 배가 부를 때까지 티타임을 즐깁니다. 그리고 냉혹한 하얀 마녀가 이곳 나니아를 100년 동안 계속되는 긴 겨울 속에 꽁꽁 가두어 놓았다는 이야기. 언제나 겨울인데도 나니아에는 크리스마스가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둠누스 씨로부터 듣게 됩니다. 곧이어 둠누스 씨는 이 티타임이 친구인 척 루시를 사로잡아 하얀 마녀에게 데려가기 위한 덫이었다고 눈물로 고백합니다. 그의 양심은 함께 차를 마시며 친구가 된 루시를 끝내 속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둠누스 씨는 자기가 한 짓을 격렬하게 후회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하얀 마녀의 귀에 들어가기 전에 얼른 루시를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가로등 밑으로 데려갑니다. 루시는 원래 살던 세계로 무사히 돌아가게 되죠. 그대가 가장 좋아하는 건 뭐지? 턱시 딜라이트입니다, 전하. 그러자 여왕은 아까처럼 병을 기울여 흰 눈 위에 다시 한 방울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러자 녹색 비단 리본으로 묶은 둥근 상자가 금세 나타났습니다. 상자를 여니 맛있어 보이는 터키시 딜라이트가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어떤 걸 집어먹어도 말랑말랑하고 달콤해서 에드먼드가 먹어본 것 중에서 그보다 더 맛있는 걸 찾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여동생 루시처럼 옷장을 통과해 나니아에 이르게 된 에드먼드. 눈으로 뒤덮인 풍경 속에서 에드먼드는 술록이 끄는 썰매를 타고 나타난 하얀 마녀와 만나게 됩니다. 그러고는 터키시 딜라이트를 잔뜩 얻어먹지요. 이 과자에는 마법이 걸려 있어서 한 번 먹으면 점점 더 먹고 싶어 참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먹어서 기분이 좋아지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리 먹어도 모자라다는 생각만 들어 결국에는 죽고 마는 무시무시한 마녀의 음식이었습니다. 제가 읽은 일본어 번역판에서는 이 터키시 딜라이트를 푸딩이라고 옮겼습니다. 어린 독자들에게는 이름도 어렵고 낯선 과자라서 에드먼드를 사로잡은 맛이 어떤 것인지 짐작해 볼 수 있게 배려한 것이겠지요. 이 이야기를 읽을 당시 저는 이미 대학생이었는데 에드먼드가 빠져든 과자가 터키시 딜라이트라는 것을 알고 나서도 오랫동안 그 알쏭달쏭 이름의 울림에 매료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과자일지 상상만 하다가 영국에서 처음으로 터키시 딜라이트를 맞이하고는 저도 모르게 왓 하고 탄성을 질렀지요. 영국 시골에 흔히 있는 과자점에서 껌이며 사탕들 틈에 진열된 터키시 딜라이트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장미 맛과 레몬 맛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에드먼드를 사로잡은 과자구나 하면서 터키시 딜라이트를 천천히 음미한 기억이 납니다. 서로 달라붙지 않도록 흰 가루를 듬뿍 묻혀 놓아서 먹으면 입주위가 하얘지지요. 런던의 유서 깊은 백화점인 포트넘 앤드 메이슨에서는
유리 진열장 안에 여러 가지 맛의 터키시 딜라이트를 멋지게 쌓아놓고 판매합니다. 장미맛, 레몬맛 등 꾸준히 사랑받는 스테디셀러부터 피스타치오 같은 견과류가 든 것까지 종류가 다양하고 무게를 달아 팔기 때문에 골라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물론 상자에 가지런히 담긴 형태로도 언제나 잘 팔립니다. 본래 이 과자는 로쿰이라고 불리는 터키의 전통 과자입니다. 아나톨리아 지방 출신의 과자 장인인 하즈 베키르가 1776년 이스탄불에 차린 과자점에서 지금의 형태로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전해진 1850년 무렵에는 이 과자를 럼프스 오브 딜라이트라고 불렀습니다. 찰스 디킨스의 소설 에드윈 드루드의 비밀을 보면 럼프스 오브 딜라이트 숍이라는 명칭이 나오죠. 이후로는 지금처럼 터키시 딜라이트라는 별명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주재료인 옥수수 전분과 설탕 시럽을 가열하면서 반죽한 뒤에 장미수나 피스타치오 등 이국 정치를 물씬 풍기는 재료를 써서 기본 맛을 내죠. 여기서 터키다운 풍미가 살아납니다. 자, 마침내 네 남매가 모두 함께 난이하러 갑니다. 이번에도 낡은 옷장을 통과하는데 도착해보니 툼누스도 하얀 마녀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울새 한 마리가 안내자로 등장합니다. 유럽 울새는 12에서 14cm 정도로 크기가 작고 암수가 같은 빛깔이며 얼굴에서 가슴까지 선명한 오렌지색을 띠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새가 하얀 마녀에게 맞서려 하는 비버 부부의 집으로 남매를 인도합니다. 민담에 따르면 울새는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이마에서 가시를 뽑으려다 피가 스며들어 얼굴과 가슴 깃털이 붉어졌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예수와 얽힌 민간 전승이 많아서 기독교 미술에 자주 등장하며 크리스마스 카드 도안 등 성탄절에도 빠지지 않는 단골새입니다. 동화에도 곧잘 등장하죠. 뒤에 나올 피터 레빗 이야기에서는 피터를 지켜보는 어머니 같은 존재로 사파에 담겨 있고, 비밀의 어원에서도 언제나 주인공 메리 곁에 있으면서 폐쇄된 정원으로 메리를 이끄는 존재입니다. 일행은 울새의 안내를 받아 비버 부부의 집에 무사히 도착합니다. 천장에는 커다란 햄덩어리와 양파가 매달려 늘어져 있고, 감자는 보글보글 익어가며 주전자가 불이해서 소리를 내는 따스한 장소였죠. 얼어붙은 바깥 풍경과는 무척 대조적입니다. 비버 씨가 얼음 낚시를 하러 간 사이 비버 부인과 루시 일행은 빵을 자르고 테이블을 꺼내놓는 등 식사 준비를 합니다. 프라이팬이 지글거리기 시작할 즈음 비버 씨가 갓 잡아온 생선을 튀기고 분이 나는 감자에 버터를 곁들입니다. 깨끗이 세탁한 성긴 식탁보 위에는 아이들을 위한 크림 가득한 우유까지 올라옵니다. 이렇게 모두가 생선을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가자 비버 아주머니는 주전자를 불에 올린 다음 전혀 생각지 못한 맛있는 것을 오븐에서 꺼냈습니다. 근사하게 번쩍거리는 커다란 마멀레이드 롤이 갓 나와 뜨끈뜨끈한 온기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 마멀레이드 롤을 다 같이 먹어치워 갈 때쯤 찬물이 끓어올라 각자의 잔에 차를 따랐습니다. 마멀레이드 롤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아마도 롤리폴리라고 부르는 영국의 전통 과자라고 생각됩니다. 비어트릭스 포터의 세뮤얼 위스커스 이야기를 보면 새끼 고양이를 돌돌 말아 롤리폴리 푸딩을 만들려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고양이 대신 마멀레이드가 들어가는 게 다르다고 할까요? 오븐에서 막 꺼내 따끈따끈한 스펀지 케이크에 찐득하게 녹아있는 마멀레이드의 풍미는 추운 겨울뿐인 나니아에 딱 어울립니다. 낯선 땅에 와서 움츠러든 아이들에게는 이 따뜻한 디저트가 무엇보다 안도감을 주었겠죠. 비버 아주머니의 다정한 마음이 느껴지는 한편 빛나는 태양을 떠올리게 하는 마멀레이드의 색조가 나니아의 미래를 암시하는 듯합니다. 나니아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은 아름다운 나니아를 만든 위대한 사자 아슬란이 돌아오는 것, 그리고 나니아를 구원하리라고 전해지는 두 명의 아담의 아들과 두 명의 이브의 딸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케어 페라블 성에 있는 왕자에 오르면 하얀 마녀의 시대도 끝난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거든요. 비버 부부는 얼마 전 아슬란이 나니아에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 네 남매야말로 예언이 가리키는 인물들이라 믿고 정성스럽게 대접합니다. 함께 둘러앉아 식사하고 차를 마시면서 비버 부부와 아이들은 방금 만난 사이일 뿐인데도 어느새 힘을 모아 하얀 마녀에게 맞서 나니아를 되찾겠다는 강한 동지 의식을 갖게 됩니다. 마치 존 로널드 루엘 톨킨의 소설 호빗에서 보석을 되찾기 위한 장대한 모험을 떠나기 전에 열린 티타임과도 비슷합니다. 이건 단순히 눈이 녹은 게 아닙니다. 난쟁이가 갑자기 멈춰서서 말했습니다. 이건 봄입니다. 어찌 말씀드려야 할까요? 당신의 겨울은 확실히 망가졌습니다. 아슬란의 소행입니다. 눈이 녹아 썰매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자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된 난쟁이는 마침내 견디지 못하고 하얀 마녀에게 봄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도중에 사람들이 산타클로스에게 받았다는 플럼 푸딩을 먹는 모습에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마녀는 자신의 힘이 약해져 산타클로스와 함께 드디어 크리스마스가 찾아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세상의 빛을 가져다 줄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로도 읽을 수 있는 아스란이 돌아오면서 마침내 나니아의 생명의 봄이 찾아옵니다. 오랫동안 눈으로 뒤덮였던 대지에서 금사슬나무, 스노우드롭, 크로커스, 프림로즈 등 봄을 알리는 식물들이 일제히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정경이 더 없는 기쁨으로 넘칩니다. 새는 지저귀고 연푸른 나무들이 우거지고 산들바람은 상쾌하게 불어오며 노란 꽃은 흐드러지게 피는, 그야말로 영국의 봄을 떠올리게 하는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얼어붙은 듯 매서운 겨울의 추위를 견뎌내고 큐가든의 초록색 풀밭을 한가득 덮으며 피어오르던 보라색 크로커스. 들판을 산책할 때면 발걸음마다 피어있는 사랑스러운 노란빛의 프림로즈와 카우슬립을 찾아내고 기뻐했던 일이 이 장면을 읽는 내내 제 안에서 영상처럼 살아났습니다. 새삼 봄의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는 정경입니다. C.S. 루이스는 옥스퍼드대에서 연구하던 영문학자이자 작가, 종교인으로 저명한 인물이었으며 시를 비롯해 기독교에 관한 저작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 가운데 유일한 동화인 나니아 연대기는 작가가 애초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기로 마음먹고 쓴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색채는 나중에 덧입혔다고 하네요. 이야기 속 내남매가 살던 시대는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때로 이들이 런던 공습을 피해 벽촌에 사는 어느 나이든 학자 선생의 저택으로 가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학자 선생, 커크 교수는 C.S. 루이스와 무척이나 닮았습니다. 실제로 2차 대전 발발 직후인 1939년 가을에 옥스퍼드 교회에 살고 있던 루이스는 런던 공습을 피해서 아이들을 맡아 그의 집 킬렌스에서 돌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아이들 중 하나가 침실에 있는 오래된 옷장 뒤에는 무엇이 있느냐고 루이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 질문 또한 나니아 연대기를 탄생시킨 불씨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하네요. 이야기를 통해 움츠러든 아이들에게 위안을 주고 싶었다지만 루이스는 도중에 집필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나니아 연대기의 첫 건인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건 처음 마음 먹은 때로부터 10여 년 뒤인 1948년입니다. 일단 집필을 시작하니 7건에 걸친 방대한 나니아 연대기가 어디서 쏟아져 나오듯 거침없이 술술 써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1950년부터 1956년에 이르기까지 거의 1년에 한 권꼴로 출판하게 됩니다. 흔히 작가들은 작품을 쓸 때 이야기를 들려줄 대상을 주변에서 찾는데 막상 루이스가 책을 쓸 당시에는 더 이상 이야기를 들어준 아이들이 곁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자신이 어렸을 때 형 원이와 함께 상상 속 세계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바탕으로 나니아 연대기를 창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저는 크고 오래된 옷장을 발견하면 무심결에 뒤쪽을 확인해 보곤 합니다. 그래놓고 스스로도 어이가 없어서 웃음을 짓죠. 옷장 뒤의 또 다른 세계에는 신비로운 터키시 딜라이트의 맛과 함께 언제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